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의 첫 번째 소단원 도시화 및 도시구조의 특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7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은요, 중남부 아메리카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남부 아메리카의 특색들, 지역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단원을 공부하실 때 제목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볼게요.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변화였냐면 여기는 원래 고대 문명 중심지였는데 유럽의 영향을 받고서 유럽인 통치 중심지로 변화했대요. 자, 이게 제목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상세한 걸 여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남부 아메리카는 일찍부터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서 도시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산지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데스 산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발달을 하였는데 그 도시들이 발달하여 문명까지 꽃피우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잉카 문명, 그리고 아스테카 혹은 아즈텍 문명이라고 하죠. 잉카 및 아스텍 문명을 꽃피워서 거기서 생활했는데, 자, 이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됐는데 우리 여기 라틴 아메리카의 기후가 전반적으로 열대 기후잖아요. 열대 기후니까 너무 더워,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지 하고 봤더니 마침 높은 산맥이 있네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도시를 만들죠. 그것이 고산 지역, 고산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요. 자, 일단 여기 중남부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은 세 가지 문명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 잉카 문명이 있습니다. 이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은 이쪽 멕시코 쪽에서 발달을 한 문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이 아즈텍 문명, 여기가 아즈텍 문명이고요. 그리고 마야 문명이 이쪽, 여기 유카탄 반도라고 부르는데요. 이쪽에 있었다. 네. 그리고 잉카 문명. 여기 이 세 문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잉카 문명이겠죠. 잉카 문명은 여기 페루부터 몰리비아, 그리고 칠레 북부 이적, 여기 딱 안데스 산지를 중심으로 잉카 문명은 발달을 했었다. 네. 그래서 이 산지를 따라서 발달을 하다 보니 고산 도시들이 많이 발달을 했더라.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잉카 문명 위치 여기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뒤쪽에서 민족, 인종, 원주민들이 어디 많은가 볼 때 여기 이 문명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배울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생각보다 원주민 비율이 많겠죠. 문명이 있었던 곳이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원주민들이 많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테니까요. 문명의 위치들 한번 쭉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명들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파괴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유럽인들. 식민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살던 도시는 다 파괴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문명 자체가 아예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곳 위에 오히려 유럽인들이 새로운 식민 통치 중심 도시들이 새롭게 생겨나게 된 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들은 고산 도시들 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이 가까이 갈 수 있었던 해안가나 하천 지역 중심의 도시들이 많이 발달하게 됐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마지막에 핵심이겠죠? 오늘날 중남부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인구는 어디 있다? 안데스의 고산 지역하고 그리고 여기 해안 지역에 발달한 주요 도시에 다 집중적으로 몰려 있더라. 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고산 지역과 해안 지역에 도시가 많더라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산 도시 5군데는 선생님이 백지도 특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지금 한 번 더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이 고산 도시 5군데는 세계지리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로키 산맥이 쭉 이어져서 멕시코 전체를 덮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해안가를 따라서 산맥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 산맥, 아이고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안데스 산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산맥 따라서 있는 5개의 큰 도시가 5대 고산 도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고산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있냐?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 그리고 여기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그리고 여기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그리고 여기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 그리고 페루, 여기가 페루입니다. 페루에서
페루에서 잉카 문명이 여기 이쪽에 발달했었죠. 잉카 문명의 수도가 쿠스코입니다. 쿠스코 지역이 고산 도시라는 거. 여기 괄호에 여러분 이 높이 보이세요? 3,600m, 2,600m.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도시들이 발달해 있죠. 왜 그럴까요? 이쪽에 고산 문명들이 발달했고 그 문명이 파괴된 이후에 유럽인들이 이 위에 식민 통치 도시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게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져 오고 있어서 고산 도시들이 발달했다. 자, 그래서 네 군데 멕시코시티, 보고타, 키토, 라파스는 지금 현재도 이 나라의 수도들입니다. 수도들. 자, 그리고 이 쿠스코는 잉카 문명의 수도. 그래서 여러분 강조해 드립니다. 페루에는 지금 미리 얘기하고 갈게요. 페루에는 점 2개가 찍힐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보이는 이 쿠스코이고요. 쿠스코. 하나는 해안가 쪽에 찍히는 페루의 수도 리마입니다. 자, 다시 쿠스코는 잉카 문명의 수도였고요. 리마는 현재 페루의 수도입니다. 자, 근데 이 쿠스코 같은 경우는 조금 안쪽에 찍히단 말이죠. 안쪽에 찍히니까 이 쿠스코 여기는 고산 도시라는 거. 그런데 이 해안가 쪽에 찍힌 리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한류가 흐르고 있다 보니까 여기의 기후는 사막이라는 거. 네, 이거 정말 많이 분별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거 안쪽에 찍히면 고산도시, 바깥쪽에 찍히면 사막이라는 거 기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일단 고산도시가 발달한 거 봤습니다. 그냥 고산도시 그래프 오랜만에 한번 보셔야겠죠. 자, 여기는 적도를 주변으로 북회기선과 남회기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열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열대기후의 정의가 뭐였냐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마삼 18, 마삼 18 기억나세요? 최한월, 아무리 추워도 18도가 넘는 기후들이 여기가 다 열대 기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더워요. 근데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낮아지더라? 기온이 낮아지더라.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코스코의 기온 보니까요. 자, 1 최고 기온, 최고 기온하고 최저 기온.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가 평균이겠죠? 이렇게 가운데가 평균이겠죠? 이렇게. 대강 그리면요. 어머.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한 12도, 한 13도 요쯤이네? 12도에서 13도니까 우리나라에 한 봄 정도 되는 날씨예요. 아무리 뜨거워도 최고 기온 한 20도쯤 되니까 여러분 에어컨 18도 선선한 바람이 계속 불어주는 기후네. 그래서 여기 고산 도시들을 우리가 AH 열대 고산이고 마치 봄과 같다. 그래서 항상 춘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살기 좋으니까 도시들이 발달을 했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인들이 또 찾아오기가 쉬웠던 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배를 타고 쭉 올 텐데 오니까 가장 먼저 만나는 지점들이 다 해안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요 도시들이 다 해안가 쪽에 많이 있더라. 여기 여러분 안쪽에는 도시들이 거의 없어요. 왜? 아마존, 엄청난 밀림, 열대 우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들이 발달하기 어렵고 해안가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 유럽인들이 여기 뭐하러 온 거예요? 식민 지배하러 온 거잖아요. 식민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수출입하기 편한 해안가나 강가 쪽에다가 다 몰빵해 놨더라. 네, 그래서 여기 큰 원들 좀 알아보고 가면 좋겠죠? 이 큰 원, 여기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곳이고요. 네, 여기 브라질의 두 도시 리우데자네이루하고 리우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여기가 상파울루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큰 도시들은 해안가 쪽에 위치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고산도시와 해안가 쪽에 도시가 주로 발달해 있구나 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이런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들은 천천히 유럽처럼 단계적으로 도시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급속한 도시화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화율은 인구 국제이주와 산업화 정책 때문에 아주 높게 나타났다. 자, 우리가 3단원 인문환경 배웠을 때 이 도시 단원에서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화율이 매우 가파르게 나타난다고 배웠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도시화율 순서, 대륙별 도시화율 순서. 자, 도시화율이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얼만큼 살고 있습니까를 비율로 나타낸 거였단 말이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 높았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과 개도국 이렇게 나눠서 외웠었어요. 그래서 위에 선진국, 가장 잘 사는 선진국이니까 여기가 미국이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유럽, 그 다음은 오세아니아,
선진국 레벨들이 도시화율이 높아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엔 개발도상국이야. 근데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아시아가 그래도 아프리카보단 높겠지 하고 이렇게 접근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가 어디 들어가야 돼? 개발도상국이니까 이쪽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급속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디로 치고 올라갔다? 2위로 치고 올라왔다. 요 내용 기억나세요? 이 배경이 뭐더라? 많은 국제 이주와 산업화 정책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타났더라. 자, 그래서 19세기부터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막 인구들이 많이 이주를 합니다. 자, 이주할 때 사람들이 농촌으로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일자리도 풍부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갔겠죠. 그래서 대부분 처음부터 도시에 정착해서 도시화율이 높았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농산물이나 지하자원 같은 게 수출 중심이었는데 자, 30년대 이후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 막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공산품을 막 산업하려고 공산품을 막 생산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시행이 됐대요. 그 말은 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막 가니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도시화율이 빠르게 상승을 했더라. 그래서 2위까지 올라갔더라. 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지우지 않고 그대로 가볼게요. 근데 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이후로 단계적으로 도시가 막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도시화율이 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는 너무 급속하게 도시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너무 많이 몰렸습니다. 그거를 과도시화 현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과하면은 체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많이 먹으면 체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도시화가 너무 과하게 일어났다. 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한 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주택 같은 게 부족할 수 있겠죠. 주택 부족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학교, 도로 이런 사회 기반 시설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 많으니까 교통도 혼잡할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환경오염 같은 것도 일어나겠죠. 칸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이런 등등등등 이런 문제들이 수반되더라.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더랍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멕시코시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처럼 한 국가의 수위 도시에 인구가 과다하게 집중되면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게 뭐예요? 모르는 말들이 많이 등장하죠. 네,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자, 수위 도시란 말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위 도시란 그 나라에 으뜸이 가는 도시다라는 거예요. 으뜸이 가는 도시, 최고의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쉽게 인구 1위 도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구 1위 도시인가 그 나라의 최고의 도시에 인구가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인구 1위 도시에만 살다 보니까 인구 2위 도시도 있겠죠. 인구 2위 도시에 2배가 되는 것보다도 인구 1위 도시에 인구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래요. 그거를 종주 도시화라고 얘기합니다. 종과 주인 같은 관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1위 도시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1위 도시 서울이죠. 우리나라 2위 도시가 어디예요? 쌤이 배울 때는 부산이었는데 아마 인천이 역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자막으로 띄워 놓을게요. 아무튼 뭐 2위 도시, 우리나라 2위 도시 뭐 부산이나 인천이나 어쨌든 이 도시 인구에 곱하기 2 한 것보다도 서울 인구가 훨씬 많죠. 서울은 900만 가까이 되잖아요. 900만인데 부산이랑 인천 300만이란 말이에요. 2배에도 서울이 훨씬 많죠. 어머, 1위 도시하고 2위 도시의 차이가 2배 이상이 벌어졌네? 그거를 종주 도시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 근데 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중남부 아메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부 다 종주 도시화 현상을 겪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인구 1위 도시라는 뜻. 자, 수위 도시라는 뜻이 인구 1위 도시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 여러분, 인구 1위 도시가 무조건 수도는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구 1위 도시가 꼭 수도일 필요는 없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수도인 건 맞아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수위 도시는 수도가 아니라는 거 일단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도시들이 다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나라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 브라질은 나타나지 않아요. 브라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다른 나라들은 다 나타나요. 근데 브라질은 나타나지 않더라. 종주 도시화가 아니더라. 네, 요거 체크해 주시고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위 도시는 뭐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데가 인구 1위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인구 1위 도시. 그래서 얘가 꼭 수도이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 꼭 한번 체크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멕시코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멕시코 시티가 수위 도시인 겁니다. 수위 도시고요. 과달라하라가 인구 2위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에 중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멕시코 시티로만 막 몰리니까 멕시코 시티가 파란색인데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화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 거죠. 근데 과달라하라 같은 경우는 증가는 하지만 와, 여기 폭이 여러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인구 2위 도시의 인구 2배를 하여도 수위 도시만큼 미치지 못하는 거죠. 종주 도시화가 뚜렷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요. 시가지 확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처음에 멕시코 시티라는 도시는 요만했대요. 요만했는데 아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리네. 안 되겠다. 확장해야겠다 해서 요 정도 확대를 했고 이것도 모자라네 하니까 이만큼 더 확대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요걸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나라의 도시 상황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멕시코 우린 방금 봤죠?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도 보고타가 수도인데 마침 여기가 또 수위 도시인 거예요. 여기 메데인과의 차이가 역시 2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수위 도시인데 마침 또 수도네요. 네, 그래서 보았더니 와, 여기 여러분 10배입니다. 10배 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종주 도시화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접근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브라질은 아니라는 거. 왜냐면요, 여러분, 브라질의 최대 도시가 리우데자네이루하고 상파울루거든요. 근데 이 두 도시는 인구 차이가 거의 비슷해요. 인구 차이가 거의 비슷하니까 2배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위 도시하고 2위 도시하고 차이가 거의 안 나니까 여긴 종주 도시화 현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하고 상파울루가 너무 잘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 안쪽에 있는 지역들도 발전을 좀 해야 되니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바꿔요. 수도를 어디로 바꾸냐면 브라질리아라는 곳으로 바꿔요. 여기 새로 생긴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가 수위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위 도시 이퀄 수도가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브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브라질 때문에. 브라질은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면 리우데자네이루하고 상파울루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 2배 이상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가 아니라는 거, 수위 도시가 아니라는 거, 요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도시는 어떻게 생겼는지, 도시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 내부는 식민지 경험이 반영이 돼 있대요. 자, 볼게요. 오늘날 중남부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들은 과거 유럽 식민 지배 흔적이 아주 곳곳에 남아있더라. 네, 그래서 유럽인들이 왔을 때요, 자기들의 식민 지배를 좀 공고히 하려고 입지 조건, 뭐 건축물 배치 이런 걸 다 법령으로 규제했고, 본인들과 연결이 유리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를 건설하였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죠. 자, 어디 있니? 아까 나왔던 지도인데요. 한 번 더 봅시다. 한 번 더. 보시면 어디 이 해안가 쪽에다가 도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 왜? 여기 있는 식민지의 물건들 수출입하기 또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안가에 굉장히 식민지 경험이 반영된 도시들이 많더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도시를 만들었냐면 일단 격자형 도로망. 일단 오고 가기 편해야 되니까 탁탁탁탁 격자형 도로망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앙에 광장. 우리 유럽도 중앙에 광장 만들어 놨었죠. 네, 자기들 거 이제 갖고 온 거죠. 광장 만들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행정기관도 만들고, 그리고 교회나 성당.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카톨릭을 믿죠. 여기는 종교시설 같은 것도 배치하는 형태를 띠고 있더라. 네, 뒤에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를 살펴보면서 신분 혹은 경제력에 따라서 거주지가 결정되었죠. 여기도 신분에 따라서 거주지가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이 광장 주변, 도심의 광장 주변 이런 데에는 관공서나 정부 시설이나 상업 시설 같은 게 막 밀집해서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 주변에는 누가 살더라? 유럽인들. 백인들 위주로 여기 살고 있더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유럽인, 백인들이 이쪽에 살더라. 어디?
가운데, 도시의 중앙 쪽에, 광장 주변에 이런 데는 유럽인들이 살더라. 근데 반면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원주민이나 아프리카계 이주민들 혹은 여기에 이제 혼혈까지 있는 거죠. 혼혈까지. 혼혈 이런 이주민들이 이쪽에 살더라. 이쪽에 살더라. 자, 그래서 여기는 도심 주변부에 환경이 열악한 불량 주거 지역이 발달하는 북부 아메리카랑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 북부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시가 형성되었었냐면 가운데 도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CBD, 중심 업무지구가 생겼었죠. 그리고 여기 주변에 저소득층 주거 지역이 생겼었어요. 예, 이민자들 와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슬럼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잘 사는 사람들, 여기에 이제 중산층이나 뭐 고소득자들이 여기에 살고 있더라. 근데 여기는 지금 거꾸로다 이거예요. 여기 라틴 아메리카는 어떻게 돼 있더라? 도심이 있으면 이 도심 주변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유럽인들이 살고 오히려 바깥쪽에 이주민들, 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하고 반대더라.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어떤 책에는 요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우리가 방금 이걸 원으로 표현했잖아요. 동심원 그거를 따라서.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려운 책에서는 역전된 동심원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뭐 동심원 모델, 동심원 모형 이런 말을 써요. 근데 무시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쓴 책이 있어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반대다. 미국과 반대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 볼게요. 자, 여기 식민지 도시를 만들 때 에스파냐의 중남부 아메리카 식민지 도시, 그러니까 에스파냐, 그 라틴 아메리카가 에스파냐, 스페인의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격자형 도로, 이거예요. 이게 격자형 도로예요. 슉, 바둑판처럼 쫙쫙쫙쫙 이렇게 쫙쫙쫙 직교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이거 지울게요. 또 헷갈리니까. 정 가운데 뭘 만들었더라? 광장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교회, 종교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행정기관이나 상점 같은 게 어디 있더라? 요 가운데 이런 데 다 밀집돼 있더라. 네, 이런 데다 밀집돼 있더라.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도시 경계 바깥쪽에 이제 농촌이나 가옥 같은 게 바깥쪽에, 이런 점선들, 이런 게 경계 바깥쪽에 있더라. 그리고 원주민 주거지 완전 바깥에 몰려있더라.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이 살고 바깥에 못 사는 사람들이 살더라. 자, 그럼 실제 도시 모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부에노스 아이레스래요. 이것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인데요. 자, 가운데 뭘 만들었다 그랬냐면 광장. 요 광장을 만든 거예요. 광장. 그래서 여기 주거지를 보시면요. 고급 주거지가 요 광장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중급 주거지가 요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저급 주거지가 완전 요 바깥에들 다 있는 거죠. 이렇게 바깥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더라. 잘 사는 사람들이 도심 근처,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들이 바깥쪽에 살고 있더라. 그래서 모식도 말고 실제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구글 어스를 통해서 쌤이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캡처해 왔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광장이에요. 예, 여기가 광장이고요.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격자로 쫙쫙쫙 뻗어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는 상업시설이나 뭐 주요 시설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주거지들이 형성이 돼 있고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저소득층 주거지가 나타나더라. 예,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구글 어스로 보면은 좀 이 캡처한 화면인데 캡처한 화면 좀 이렇게 3D로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확인이 차이가 납니다. 네, 구글 어스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는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의 수위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업지구나 공업지구 이런 것들이 여기 있고 고급 주택지구들이 여기 이런 데 펼쳐져 있고 바깥쪽으로 이제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는 일반 거주지역 이런 데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브라질의 예수상 아시죠? 이거 이렇게 큰 거. 여기. 쌤이 구글어서 이것도 캡처해왔죠. 자, 여기 브라질 예수상 보이세요? 요거? 예수상? 보이세요? 아까 여기 있던 여기가 상업지구, 여기가 CBD인 거예요. 여기가 CBD. 요 근처는 다 고급지구가 나타나는 거고, 이런 산 비탈이랑 이런 데는 저급 주택 지역들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그 브라질 사람들이 이 예수상을 보고 좀 이렇게 역설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예수상이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이 저급 주택 지역을 등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 뒤쪽에 있거든요. 이 산비탈 이런 데에는 다 그 저급 주택지들이 있으니까 예수가 등졌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여기다 포용해 주려고 여 밑에를 다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아무튼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 이쪽에 또 잘 사는 사람이 살고 바깥쪽으로는
저급주택 지역. 예. 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요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해안가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들뿐만 아니라 고산 도시도 이 식민 지배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역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고타는 콜롬비아의 수도입니다. 예. 여기인데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 상위 계층들이 이쪽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계층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바깥쪽에는 하위 계층들이 살고 있더라. 예, 가까운 데에는 고소득층이 살고 있더라 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쌤이 쌤 자료에는 넣지 못했는데요. 멕시코 시티도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어서 이것도 구글어스로 쌤이 캡처를 해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멕시코 그 광장이거든요. 예, 광장인데 지금 여기 하얗게 이렇게 있는 게 그 선별진료소더라고요. 구글어스로 가보니까 여기 선별진료소를 쫙 깔아놨어. 여기 그 유명한 예, 여기 멕시코 그 건물이 있고 여기 광장이 이렇게 있고요. 격자형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도로 배치를 쫙 해놓고 가운데 역시 이 주변에는 이제 중심 업무지구가 형성되면서 고급 주거지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바깥쪽에는 또 이제 외곽에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계층, 그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지리 공부하실 때 우리가 직접 가보면 좋잖아요. 근데 가볼 수 없으니까 구글어스를 통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광장 아까 여기 아까 요 하얗게 있던 데가 그 이런 광장이에요. 되게 멋있는 광장인데 예,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여기 선별진로선 쭉 깔아놨더라고요. 원래 여긴데. 또 이런 광장을 깔아놨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시의 특색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민족, 인종이란 말들이 좀 나왔잖아요. 이제 사회적 계층이랑 이런 말 나오면서 그래서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이 살고 있고 무슨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가 이 라틴 아메리카,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쌤이 이 지도 여기 아마 참고 넣어놨을 겁니다. 이 지도에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쓰시는 아주 중요한 표시를 싹싹싹 다 몰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언어부터 체크해 볼게요. 언어. 자, 언어는요, 여기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두 나라의 식민지를 주로 받았습니다. 어디였냐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입니다. 자,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이제 라틴 계열 민족이다 보니까 여기가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식민지를 받을 때 요 나라 지금 이렇게 빗금 쳐져 있죠, 빗금. 네, 요 나라 브라질입니다. 브라질만이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아서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이 나머지라고 쓸게요. 여기 보이시겠지만 점점점 땡땡땡땡 에스파냐의 식민지를 받아서 에스파냐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렇게 보니까요 영어도 있고요, 프랑스어도 있고요, 네덜란드어도 있어요. 네, 선생님 백지도 특강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네, 버리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지역성이 크지 않다. 너무 나라도 작고 그 통계 자료도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브라질이 포르투갈어, 나머지는 에스파냐어를 쓴다라고만 접근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언어 살펴봤습니다. 언어.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민족입니다. 민족 분포. 자, 라틴 아메리카는 해외에서 많이 온 이주자들 때문에 다양한 민족, 인종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냐면 처음부터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식민 지배하러 유럽에서 사람들이 넘어왔죠. 그 사람들을 유럽계라고 쓰고 흔히 말하는 백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유럽계 사람들이 여기 식민 지배를 하다 보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더래요. 그래서 노동력이 필요한데 어디서 데리고 왔냐? 아프리카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계라고 쓰고 흑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고 있다 보니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인종들이 섞이게 되었죠. 이거를 우리는 혼혈이라고 표현하죠. 혼혈. 네, 그래서 주로 원주민, 유럽계, 아프리카계 혼혈이 여기 라틴 아메리카의 분포에서 살고 있더래요. 그런데 특정 민족, 인종이
유독 높게 나타나는 곳들이 있더래요. 그거는 지역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민 볼게요. 원주민은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니까 그럼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었는데 어디? 고산 문명. 아스텍 문명, 마야 문명, 그리고 잉카 문명 지역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멕시코에 30%나 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페루와 볼리비아에는 원주민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페루하고 볼리비아에 가장 많은 인종 비율을 차지하는 게 원주민이더라. 왜? 여기는 잉카 문명이 있었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멕시코는 1위는 아니지만 역시 원주민들이 많이 살구나. 왜? 여기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같은 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유럽계 백인들은 어디에 많이 살고 있을까 봤더니 가장 백인들이 오기 쉬웠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해안가 주변이었죠. 해안가 주변. 그래서 해안가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백인의 비율이 많습니다. 근데 또 백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 유럽. 온대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온대기후 쪽에 살고 싶었겠죠? 온대기후가 어디였냐면 여기 푹 들어간 데서 이렇게 반원 그리면 CFA. 어머! 그나마 자기들이 사는 데랑 비슷한 온대기후가 이쪽에 나타나네. 그러니까 이쪽에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에는 유럽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브라질이 54%로 가장 많은 백인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해안가 쪽에 많이 왔고 특히 온대기후 쪽에는 아예 여러분 거의 90% 가까이가 백인인 거예요. 백인. 네, 여기에 많이 살고 있더라. 그리고 브라질도 가까이 오기 쉬웠으니까 백인이 많이 살고 있더라. 가장 비율이 높더라. 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프리카계 같은 경우는 노동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 데리고 왔냐면 사탕수수 농장에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 사탕수수 농장이 어디 있었냐면 레게로 유명한 레게 자메이카의 91%의 흑인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흑인 비율이 높은 곳이 어디다? 자메이카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브라질은 흑인이 6%밖에 안 돼요. 흑인이 6%밖에 안 되는데 브라질의 인구가 2억이 넘어요. 그럼 2억의 6%니까 엄청 많은 거죠. 거의 한 1200만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율 자체는 브라질에서 가장 낮지만 아프리카계가 낮지만 인구 수 자체는 브라질이 제일 많다. 비율은 91%로 자메이카가 엄청 많지만 인구수가 한참 적기 때문에 인구 수 자체는 브라질이 더 높다라는 거. 통계의 장난인 거죠. 아무튼 흑인하면 어디다? 자메이카. 아프리카계는 우사인 볼트 여러분 흑인이잖아요. 자메이카 쪽. 자메이카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렇게 온 겁니다. 자메이카의 흑인의 비율이 높다라는 거. 아프리카계 비율이 높다.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 혼혈입니다. 혼혈은 나머지 국가들은 다 비율 1위가 혼혈이더라.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고 이건 제끼고요. 그 다음에 칠레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혼혈이 1등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혼혈이 1등인 나라를 선생님이 앞글자를 딴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분만 쓰시면 됩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좀 효과적일 수 있어요. 혼혈이 높은 나라들 순서가 아니라 그 1위 높은 나라들을 모아놓은 그 앞글자입니다. 그 음료수 중에 맥콜이라고 있어요. 맥콜. 콜라인데 그 보리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보리만 나는 맥주가 있어요. 맥콜이라고 맥콜. 그래서 맥콜을 먹지 않고 너무 맛이 없으니까 맥콜을 배에다 뿌린 거예요. 배에다가 이렇게 칠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맥콜 배에 칠하고 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칠레, 파라과이. 맥콜 배에 칠하고 파. 혼혈이 많은 나라들은 이렇더라. 필요한 사람만 쓰면 됩니다.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멕시코는 그럼에도 혼혈이 1위지만 원주민의 비율도 높다. 왜? 여기도 문명이 있었으니까 접근해 주시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1위 백인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혼혈이다. 그 다음에 혼혈입니다. 1위는 백인이에요. 1위는 백인.
2위가 이제 혼혈이고 네, 그 다음에 흑인 비율은 낮지만 절대적 숫자는 가장 많다. 왜냐면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니까.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대로 기억해 주세요.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는 에스파니어 쓴다. 그리고 원주민 유럽계 아프리카계 혼혈이 살고 있었는데 혼혈이 같이 살고 있는데 원주민들은 원래 살고 있던 지역, 그래서 여기 잉카 문명이 있는 지역 페루하고 볼리비아는 원주민 비율이 1이다. 그리고 멕시코는 1인 아니지만 그만큼 많다. 보시고 그 다음에 유럽계는 해안가 쪽에 왔고 지들이 좋아하는 온대기후 쪽으로 갔다. 그래서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는 90% 가까이가 백인이다. 그리고 해안가니까 브라질은 백인 비율이 1이다. 아닐 것 같지만 1이다. 1이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는 노동력으로 데리고 온 흑인들이다. 어디에 많이 있냐면 여기 자메이카에 엄청 많다. 비율 1위가 자메이카더라. 그리고 브라질은 비율은 낮지만 인구 수 자체는 제일 많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혼혈은 나머지 국가들이 제일 많다. 그래서 혼혈 비율이 1위인 국가들은 맥콜베 7하고 8. 됐습니다. 네. 지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쌤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축구 대표팀에 처음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있거든요. 축구 사진. 그래서 쌤이 한번 쭉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진짜 비율이 이렇구나라는 거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부 아메리카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이 도시 공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스며들어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상류층은 아주 쾌적한 곳에 폐쇄적으로 입지한다. 선생님이 옛날에 벙커 경관이라고 미국 도시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 주변부에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제 원주민, 아프리카계 주민들이 있다. 그리고 도시가 좋대 하고 왔는데 바로 이 상류층 사는 곳으로 갈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또 터전을 잡으니까 불량 주거 지역이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 이게 여기 라틴 아메리카의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볼리비아 라파스의 민족 인종별 거주지를 보시면요. 일단 여기 볼게요. 여기 이렇게 쭉 선을 그은 거를 수평으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여기 가운데 상업지나 시가지 이런 데는 유럽계 사람들이 살고 있고, 보니까 이런 평평한 땅이죠. 근데 이 산 비탈 지역에는 혼혈이나 원주민,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좀 낮은 사람들이 이쪽에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유럽계가 검정색이니까 유럽계가 여기 가운데 살고 있고, 산 비탈이나 이런 높은 낭떠러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파른 곳에는 원주민이나 혼혈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명확하게 나타나더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이제 거주지 분리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심 업무지기구가 있고 식민지 시대의 중심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쪽, 도심 가운데 요 도심 지역은 여기에는 상류층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도시의 외곽으로 가면서 이런 산 비탈이나 뭐 이렇게 언덕바지 이런 데에는 불량주택지구가 나타난다. 여기 상류층 주거지라고 한 건 이쪽이겠죠. 이 낮은 이쪽 가까운데 이런 데 있고, 산비탈에는 불량주택지구, 여기도 산비탈에는 불량주택지구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가운데 잘 살고 바깥으로 갈수록 못 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를 갖고 온 겁니다. 갖고 온 건데요. 역시 이것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임용고시 준비할 때도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넣어놓은 거니까 시험에 나올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엑스표 치세요. 그냥 빡! 엑스표 치시고 한번 스토리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규모 도시일 때 중심 업무지구가 있는데 애초에 거기에 상류층들이 몰려 살기 시작했다. 근데 결국엔 커졌는데 여전히 그렇더라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런 급속한 도시화랑 이런 도시 문제들이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겠죠. 자, 소수의 대도시로 인구가 빠르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도시에서는 불량 주거지역이 형성되는데 우린 그거를 슬럼이라고 불렀죠. 슬럼이라고 불렀는데, 자,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에서는 이런 슬럼을 파벨라라고 불러요. 파벨라라고 부릅니다. 이게 슬럼이야. 브라질의 슬럼가를 파벨라라고 부른다. 네, 보시면요, 도시화율이 엄청 급속도인 거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확 올라갔죠. 거의 도시화율이 80%가 넘어요. 거의 선진국 수준이어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계 평균보다 확 급속도로 도시화율이 됐다라는 거. 자, 그래서 슬럼은 어디 있다? 산등성이나 저습지 이런 데 있고 주거에 불리한 지역이 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치안이랑 범죄 발생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상하수도 당연히 안 나오고 학교가나 이런 도시 기반 시설,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부족하더라. 여러분, 그 라틴 아메리카에 놀러 가면 여러분 이 치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진짜 무서운 짤이 있는데 쌤이 구할 수가 없어서 올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버스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던 여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버스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창문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여행객이었는데 아이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달리는 버스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 창문 확 열어가지고 아이폰을 퍽 뺏어가더라고요. 와, 근데 그걸 경찰이 보고 가만히 있어요. 잡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합니다. 치안이 너무 불안하다고 해요.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강하늘 씨하고, 선생님 갑자기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강하늘 씨하고 어떤 분, 한 세 분이서, 남자분 세 분이서 아르헨티나로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요, 강하늘 씨랑 걔는 배우분들이 다 가방 앞으로 메고 소매치기 당할까봐 이렇게 막 꽁꽁 싸매면서 다녀요.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상파울루의 빈민촌 모습인데요. 디지털 풍화가 와가지고 사진이 흐립니다. 원본 사진 선생님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산 비탈 이런데 이렇게 막 불량 주거단지가 막 모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멕시코 시티는 뭐 대기 오염, 그러니까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베네수엘라의 이제 빈민촌 사진입니다. 역시 디지털 풍화가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본 사진을 띄워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산 비탈길, 이런 산등성이에 굉장히 빈민촌들이 밀집해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들이 당연히 이거 가만히 냅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들이 뭐 쿠리치바 이런 도시가 있는데요. 교통체계 개선하고 환경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통합사에서 한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런 걸 생태도시라고 해요. 생태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이 브라질의 쿠리치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콜롬비아의 메데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살인율이랑 폭력 막 이런 것들이 심하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노력해서 그걸 줄였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요. 콜롬비아 전체의 살인 사건 발생률이에요. 나라 전체로 보면 이런데 메데인이라는 곳은요. 1991년에 와, 건수가 이게 뭡니까? 엄청 높죠. 근데 이제 여러 노력을 했겠죠. 치안도 하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사회 개선 문제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낮아졌네요. 지금 많이 낮아졌네요. 10만 명당 살인 사건 발생수. 정말 어마무시한 도시인 거죠.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의 첫 번째 소단원, 도시화 및 도시구조의 특색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소단원이 라틴 아메리카 파트였고요.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도시화와 도시구조의 특색이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났고 도시구조는 식민지배의 영향을 받은 도시구조가 나타났고 다양한 민족, 인종들이 살고 있는 거 분포들 살펴봤고요. 언어는 어떤 거 쓰고 있는지도 살펴봤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내용이 쏟아진 긴 영상이었는데 보신다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은 두 번째 소단원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